똑같습니다. 1문단부터 문단교를 한번 해보고요. 하면서 더 브로이라는 사람 나오네요. 2문단 읽었더니 더 브로이라는 사람은 뭐다? 가설을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3문단 읽었더니 이와 같은 더 브로이 가설을 이제 실험적으로 입증했는데 오호 유명한 누가 나온다? 하이젠베르크가 나오고요. 4문단 읽었더니 갑자기 뭔가 숫자가 나오고 막 그렇죠. 그래 4문단은 전체 뭐가 될 것이다? 예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가글은 끝난 거죠. 자, 항상 나글까지 읽지 말고 가글 읽고 가글 관련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이제 지문 한번 읽어봅시다. 아, 이거는 더 브로이에서 누구로? 하이젠베르크로 되는 1924년과 1927년에 대한 얘기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처음 더 브로이 가설이 무엇인가부터 봐야 되겠지? 봅니다. 빛이 파동과 입자의 두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이 빛의 이중성이라고 하죠. 입자라고 이해되던 전자와 같은 소립자와 야구공과 같은 물체도 무슨 성질을 갖는다? 파동의 성질을 갖는다. 그는 소립자봐. 처음에 더 브로이 이전까지 밝혀진다는 빛은 뭐다? 두 성질 다 가지고 있다였고, 더 브로이는 이제 입자라고 이해되던 전자와 같은 소립자나 요게 바로 더 브로이 뭐다? 가설이죠, 이제.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더 브로이가 가설을 하기 전까지 인정되었던 내용은 빛이 이중성이 있다는 거였고, 됐지? 더 브로이는 이걸 가지고 좀 더 확대했죠. 빛만이 아니라, 뭐도 입자라고 이해되는 전자, 혹은 큰 덩어리는 야구공, 그리고 소립자나 작은 입자나 큰 입자, 큰 물체도 다 뭐가 있다?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다 이거죠. 즉 무슨 성질과 무슨 성질 동시에 있다? 입자의 성질과 파동의 성질 두 개를 동시에 다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모든 물체는 크든 작든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다. 이 가설이 누구 거다? 더 브로이예요. 이제 그는 소립자를 포함한 모든 물체의 파동을 뭐라고 했고요? 물질파. 이제 개념 나오죠? 물질파와 뭐가 있습니까? 물질파라 했다. 기존의 고전적 학적 사고에서 입자와 파동은 서로 관련 있다, 관련 없다? 관련 없는 상반되는 개념이었다. 파동이 지니는 성질로서는 자 여기서 이까지는 보충 설명이죠. 파동이 지니는 성질은 파장, 진동수, 진폭. 입자의 성질로는 운동량과 위치, 속도, 가속도, 에너지. 많이 보던 말들이죠. 서로 관계없다고 생각됐던 파동과 성질 입자 사이에서 이제 나왔죠. 파동으로서의 파장과 입자로서의 운동량이 서로 뭐한다? 반비례한다 이거죠. 반비례한다 했습니다. 요거 중요한 말만 끝에 이거 무슨 식 나왔습니까? 이제 우리가 비례식 나왔잖아요. 정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하고 뭐는요? 파장, 이게 파장이라 했죠? 파장하고 뭐는 반비례다? 운동량이죠. 운동량이 뭡니까? 뒤에 보니까 M 곱하기 V라 했죠. 그지? 이렇게 공식이 나오네요. 자, 분모 운동량은 무슨 성질이고요? 입자로서의 성질이고요. 파장은 뭐의 성질이다? 파동으로서의 성질입니다. 이게 서로 뭐래? 반비례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가설이 뭐냐면은 결국 자 파장은 아까 했죠. 질량과 속도의 곱에 반비례한다. 요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썼던 겁니다. 질량과 속도를 곱한 값의 역수에 즉 m 곱하기 v의 역수에 프랑크 상수를 곱했다는 얘기죠. h.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파장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됐습니까? 자, 요것만 한번 보십시다. 그렇다면은 아하, 요 놈이 밑에가 크면 클수록
파장은 작아지는 거지. 맞지? 그 운동량과 뭐는요? 그 입자와 관련되는 성질과 파장과 관련되는 성질은 서로 뭐다? 반대란 얘기죠. 그래 아까 얘기 보세요. 야구공과 소립자 같은 경우에 어느 게 입자로서의 성질이 더 크죠? 이해가 안 되나? 그럼 전자하고 수박이나 할까? 어느 게 입자로서의 성질이 더 크죠? 너그 전자를 볼 수는 없지만, 맞지? 작은 티끌을 하나 보고 입자라기에는 그렇지만, 우리 분명히 야구공이나 수박 같은 거 보면 분명히 우리는 물체이라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수박 같은 이 사이즈가 클수록 무슨 성질이 더 크다? 입자로서의 성질은 더 큰 거죠. 이까지 되겠습니까? 입자로서의 성질이 됐습니다. M하고 V 중에서 어느 게 더 커? M이 큰 거지. 맞잖아. 그렇다면 M이 클수록, 사이즈가 클수록 뭐는 작다는 얘기입니까? 파장으로 성질은 적어지는 거지. 아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영향을 좀 적게 받는다는 얘기죠. 파장의 영향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더 불어의 가설에 따르면 질량과 속도를 갖는 모든 입장은 이에 상응하는 물질파가 생긴다. 이까지 됐지. 하지만 야구공과 같은 보통 크기의 물체는 운동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즉 분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파장이 작잖아. 그래서 영향을 끼치긴 끼치는데 미미하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한편, 그래서 두 개가 나오죠. 야구구 보통 크기의 물체와 질량이 매우 작은 전자 이렇게 두 개가 대립이 되죠. 이 문단 안 읽어도 되죠? 그지? 자, 그렇다는 얘기. 이제 3문단 옵니다. 이와 같은 더 브로이 가설의 실험적 입증은 1927년 발표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의 토대가 되었다. 하이젠베르크는 물체가 갖는 파동성과 입자 이중성 때문에 이까지 누구 입장이죠? 이거는 물체가 갖는 파동성과 입자 이중성이 있다라고 한 사람은 누구죠? 더 브로이였죠. 방금. 더 브로이 전에는 뭐라 했습니까? 빛이 이중성이 있다 했고, 더 브로이는 뭐라 했다? 소립자든 큰 물체든 다 뭐가 있어? 이런 게 있다라고 했지. 그 다음에 그래서 물체의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 이게 바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의 핵심이죠, 이제. 맞습니까? 뭐하고 뭐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위치와 운동량은 정확하게 측정하는데 뭐가 있다?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했습니다. 궁금해집니다, 이제. 이까지 읽고, 맞죠? 왜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까, 이거죠? 물체의 위치, 운동량 같은 어떤 물리량 A가 특정한 값을 가지지 않고 불확정적이라는데, 이를 델타 A로 표현하고, 이를 A의 불확정성이라고 표현한다. 자, 델타 A의 정의가 나온다. 따라서, 위치의 불확정성 델타 X와 운동량의 불확정성 델타 MV의 곱은, 자, 델타 X 곱하기 델타 MV죠, 지금요. 의 곱은 프랑스 상수 H를 4파이로 나눈다 했어. 자, 요거 4파이로 나눈 H죠. 보다 항상 뭐다? 크거나 같다. 요런 공식이 또 나왔네요. 자, 우리가 문제 풀 때 필요합니다. 요거 일단 잘 들어라. 우리는 국어다. 국어. 수학 아니다. 그리고 물리도 아니고요. 이 지문을 읽는 친구들이 잘 들어. 예체능 학생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이 지문을 너무 어렵다. 이거 물리인데 내가 관계없다면 안 돼. 뭐로 이해하라 그냥? 국어로 이해하라. 그렇다면은 예체능 학생이라도 방금 쌤처럼 이렇게 빨간 네모 안에 들어왔던 공식 정도로 쓸 수 있겠나 없겠나?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비례식이 나오면 무조건 정리해라 했지. 비례냐 반비례냐 봐라 했고, 그 다음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델타
델타라고 못 읽어도 된다. 세모 X, 세모 NV. 됐어? 방금 요 세모 X가 뭐라 했노? 위치가 불확정이다 했고, 세모 NV가 뭐라 했습니까? 운동량이 불확정이라 했지. 그렇다면 보세요. 이게 값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분명히 요것보다는 뭐 하거나 뭐다 했다? 크거나 작다 했지. 그렇다면 한번 물어보자. 요 두 개 곱의 값은 얼마인지 몰라도, 우변 자긋한 얼마인지는 몰라도, 요놈은 최대값이 있겠니? 최소값이 있겠니? 이것보다 크거나 작다 했지. 그렇다면 얼마만큼 큰가는 지금 알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렇지만 제일 작은 게 뭡니까? 제일 작은 값은 요마하고 같을 때가 제일 작겠지. 따라서 뭐는 알 수 있다? 최소값은 알 수 있는 거죠. 그것만 알아도 문제 풀립니다. 선택지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공식이 왜 나오느냐 물으면은 그거는 국어야 국어가 아니야. 그건 아니죠. 그건 이 선생님도 머리 아픈 거죠. 당장 때리쳐야죠. 이제 만약에 그렇게까지 국어시험 나온다면은 나는 학원 접어야 됩니다. 그건 국어가 아니죠. 맞죠? 그거는 전국에 있는데 누구만 유리합니까? 물리 전공하는 친구만 유리할 뿐이죠. 그거 싸가지 없는 교수죠. 그거 배워봐야 됩니다. 모든 고3들이 들고 올라야 되죠. 쌤이 지금 강조합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 너무 깊게 설명해서도 안 되고 이 말 알겠니? 있는 대로만 봐라는 얘기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비례식은 분명히 챙겨라. 자,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리할 때가 뭐냐면 큰 물체는 파동의 성질이 크다 작다. 작다. 요거 하나만 됩니다. 왜 작다? 영향이 좀 적게 미치겠지. 무슨 말겠습니까? 근데 작은 놈은 영향을 안 미칠까 이거죠. 자,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자, 그 다음 갑시다. 수소원자의 전자는 5 곱하기 10의 6성 메가파스칼의 평균 속도랍니다. 봐라, 이것도 저한테 물으면 돼, 안 돼? 안 돼, 선생님. 수소원자 전자가 왜 5 곱하기 10의 6성 메가파스칼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그건 맞아야 되는 친구죠.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이걸 뭐라노? 속도가 뭐니 평균이니까 이것도 정확하지 않은 모양이야. 왜? 뭐니까? 전자니까. 이 정도면 전 똑똑한 거 맞죠? 맞죠? 그러니까 평균 속도라고 했으니까는 뭐 그냥 전자니까 속도 또한 뭐 하다는 얘기죠? 좀 불규칙하다는 얘기지. 어쨌거나 여기에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데까지 그러려니 해. 그 다음 광자를 이용한 속도의 특징에 가정하고 이랬죠. 했을 때 계산하면 이래 된단다. 이까지 읽고 궁금한 거 없어요? 전 궁금해지던데. 그런데 궁금하지만 저는 알죠, 이거는. 광자를 이용한 속도의 특징이 1%의 불확정성이 있다고 가정을 왜 하죠? 이것도 뭡니까? 빛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것도 측정을 하려면은 대상을 빛으로 쏴야 되죠. 대상이 지금 너무나 작은 녀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빛을 쏘면은 인마도 대상도 분명히 영향을 받겠지. 그죠? 원용쌤 같은 종행비가 좀 안 좋은, 이 체중이 참, 이런 사람한테는 어떠한 빛도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겠지만. 맞죠? 나는 가고 싶은 길로 갑니다. 그죠? 그러나, 여기서 일단 이에 대한 해명은 없습니다. 그죠? 요것도 제가 보니까 뒤에 문제가 있더라고. 과학을 통해서 가진 의문을 나에서 해결할 수 있냐 없냐라는 그런 질문이 있대요. 제가 이거 읽으면 요거에 대한 설명을 안 했더라고 그냥. 자, 가정하고 불확정성의 원리 이를 적용하여 전자의 위치에 대한 뭐를 델타 X를 계산하니까 10의 마이너스 9성이었답니다. 보세요. 하나는 10의 마이너스 9성이고 수소원자 지름이 10의 마이너스 10성이랍니다. 어느 게 큰 값이죠? 선생님, 저 예체능에 가서 이까지 깊은 숫자는 몰라야 하지 말고. 자, 10의 마이너스 9성이 큰 수예요? 10의 마이너스 10성이 큰 수예요? 마이너스 9성, 이거는 예체능은 전혀 관계없는 거죠? 예체능 선택 언제부터 했습니까, 여러분들? 초등학교부터 했다 하더라도 수학, 이 정도 수학은 한 거죠? 맞죠?
자, 이 정도 수학했을 겁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이게 이제 몇 배 큰 겁니까? 10의 9승과 10의 마이너스 10승 하니까 이게 10배 아닙니까? 따라서 10배 정도 큰 거, 이까지 됐습니까? 자, 수업 희한하게 합니다, 내 지금.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알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저한테 질문했던 이유가 읽어가면서 뭔가 헷갈리거든. 뭐 갑자기 이게 왜 나오노? 두려워하지 마세요. 국어다라는 것. 아시겠습니까? 국어입니다. 그렇다면 국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좀 배경지식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광자를 이용한 속도에 왜 불확정성이 생길까에 대한 이 말에 대한 의미를 압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 안 해놨네. 짜식 했는데 문제 풀다 보니까 여기 있어. 가를 읽고 떠오른 의문이 그래서 어떻게 해결되느냐. 자, 계속 읽어볼게요. 따라서 알 수 없답니다.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작은 놈이지. 반면 누구? 큰 놈은 매우 적게 나와서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다? 이 경우 어떻게 해서도 아무 의미 없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사문단은 전부 다 예시였다는 얘기지. 되었습니까?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이죠. 현재 1번 O야 X야. 있었죠. 가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복사선 나왔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에 복사선에 다 있었나 없었나? 없었죠. 선지 3번 갑시다. 위치의 불확정성 운동량과 곱은 기억은 안 나지만 이거 안 이상하나? 항상 뭐 하거나 뭐 됐노? 정답이죠, 바로. 이게 국어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 아닌 것은 뭐 찾아라 했습니까? 틀린 거 찾아라 했지, 그냥. 여러분들, 선지 1번 모른다 하더라도, 선지 2번 지금 우리가 안 읽었잖아. 모르는 거잖아. 모르는 게 답은 아니라 했죠. 보니까 틀린 놈이죠. 미친 놈이죠, 이거는. 이해했습니까? 그래, 답하고 룰루랄라고 하면 되죠. 그 다음 풀 수 있는 거 없습니까? 저는 4번 또 알 수 있죠, 이제. 물체를 건드려야 되는. 그런데 가글에는 안 나왔고요. 5번 있었죠. 맞죠? 따라서 1번 문제는 가학을 관련해서 1, 3, 5 확인할 수 있었고 정답 3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갑니다. 가학을 관련 문제 다 풉니다. 못 풀겠네요. 그 다음 기억과 다른 니은의 특성 했으니까 못 풀겠네요. 근데 기억도 딱 보았더니 뭐 벌레를 보는 것과 전자를 보는 것 하니까 야구공과 전자네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문제 뒤에 풀까? 뒤에 풉시다. 이거 뒤에 풀 수 있어요. 자, 일단 지문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어렵지 않았던 지문이죠. 무슨 내용입니까? 지문 정리하면요. 더 브로이는 모든 물체가 뭐가 있다? 이제 입자성과 화동성이 있다고 했다. 그거를 누가 하이젠베르크는 운동량과 위치를 두 개로 동시에 정확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자와 같은 경우 특히. 맞습니까? 자, 이제 나학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물체에 대해서 어떤 특정을 할 때마다 얼마간의 불확정성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여기까지 됐죠? 특정할 때 뭐가 존재한답니까? 불확정성이 존재한답니다. 더욱 정교한 장비를 줄수록 점점 줄어든다. 여기까지는 상식적인 얘기 맞죠? 그러나 불확정성의 원리는 내나 화제가 뭐다? 가글과 통합되는 이유가 불확정성 때문에 통합되었구나 할 수 있죠. 이제 이거 중요한 말이네요. 이거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방금. 불확정성의 원리는 미시 세계에서의 측정의 정확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거 밑줄 한번 꺼둡시다. 불확정성이라는 것은 무슨 세계다? 미시 세계에 한계가 있다 이거죠. 많이 했습니다. 담배 연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어느 방향으로 뻗어갈지 아무도 모르죠. 그걸 브라운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필지 모른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어느 위치로 갈지. 어느 정도 운동량을 가지게 될지. 운동량
공식 뭐였죠? 질량 곱하기 속도였죠. 그지? 어느 정도 될지 잘 모른다는 얘기죠. 이러한 한계는 보세요. 측정 장비를 고가로 쓰느냐 문제가 아니죠. 아니고 뭐랍니까? 이거죠. 이제 궁금하죠? 그렇다면은 왜 뭐다? 측정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전자장비, 측정장비를 좋은 거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한계는 보통 크기의 물체를 다룰 때는 아까 우리 과학을 좀 읽었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전자와 같이 작은 입자로 볼 때는 큰 의미를 지닌다 했습니다. 아까 10의 마이너스 9성, 10의 10성에서 그랬습니다. 자, 이제 물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통해 조금이라도 그 물체를 건드려야 된다. 자, 측정을 하려면은 건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하면서 얘가 나오죠. 뭐 할 때 바닥에 있는 벌레를 손전등으로 찾으려고 할 때 선생님 벌레인데 손전등 비추는데 뭘 건드린다는 것은 우리 손으로 터치하는 거 아닙니까? 가 아니고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건드린다는 개념은 보세요. 우리가 손으로 터치한다는 얘기가 아니지 지금. 건드린다는 게 뭡니까? 손전등에서 나온 빛, 즉 빛의 입자죠. 빛의 입자가 미친 여자 아닙니다. 빛의 입자가 벌레에서 반사되어 눈에 들어오면 벌레를 보게 된다. 즉 광자를 이용해서 광자가 벌레에 부딪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벌레가 원용생처럼 종행비가 나쁜 놈이 아니기 때문에 유의미한 어느 정도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벌레는. 원용생은 더 안 생기고요. 벌레보다 더 미미한 먼지 같은 놈 혹시 생길지도 모르죠. 먼지도 안 생깁니다. 빛한테는. 자, 그러면 이와 유사하게 산문단 맞죠? 산문단 여러분들 이제 뭐고 패턴 뭐고? 그렇죠. 비교대조 패턴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이제? 정리해야죠. 어떤 경우? 우리는 그겁니다. 무슨 경우? 파장이 짧은 경우와 파장이 뭐야? 긴 경우는 과연 어떨까를 정리해야 되죠. 자, 이제 첫 번째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짧은 파장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 긴 파장 얘기고요. 자, 광자의 파장이 짧은 경우와 긴 경우의 두 가지의 전자를 검출기 속으로 드러나는 경우를 살펴보자. 물체들의 위치는 사용된 복사성의 파장보다는 작은 범위의 정확도를 파악해 따라서 전자의 정확한 위치와 운동량을 알고 싶다면 짧은 파장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학교 시험을 친다든가 아니면 공부를 해야 되겠다면은 짧은 파장일 때는 어떤가, 긴 파장일 때는 어떤가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이것은 높은 에너지와 광자가 사용되고 에너지가 클수록 많다 하면서 제가 이거 필기를 안 했는데요. 짧은 파장은 지금 에너지가 뭐하다? 높죠. 운동량이 뭐하고요? 크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불확정성도 커진다라고 나올 겁니다. 보세요. 더 큰 뭐가 생기고 불확정성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정확한 위치와 운동량을 알고 있으면 뭐 쓸 수밖에 없는데 짧은 거 써야 된다 했습니다. 긴 파장을 쓰면요. 덜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이걸 A라 하고 하나를 B라 했을 때 이거는 정확한 측정이죠. 이거는 정확하지 못한 측정 아닙니까? 그렇지만 뭐가 불확정성이 더 높아진다 했지. 계속 읽어보세요. 이거 이해 안 돼도 뭐만 하면 된다. 속성을 갖다가 너희들 정리만 하면 돼. 일치불일치 찾으면 돼. 쌤 나는 5등급이에요. 난 걸말이면 머리 아파요. 그럼 오정선 얘기 딱 3문단부터 뭐구나 이거 비교대조 패턴이구나. 무조건 뭐 한다 이거는 시험 나온다.
생각하고 정리하세요, 그냥.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학교 내신도 이런 경우는 시험 내기 좋죠. 속성들이 많잖아. 일치불일치 내기 얼마나 편해요. 이 말 알겠죠? 무조건 정리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자, 저기 김파장 그랬을 때는 이렇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요거 하고 일상에서 벌레 보는 거와 이제 이거는 뭐 안 읽어도 되겠죠, 이제? 읽어야 되나? 어쨌든 해서 자, 이것이 본질이랍니다. 핵심이 이거죠. 존재한다니. 어떤 경우에도 전자의 위치나 운동량을 동시에 알고자 하는 것은 불확정성이 있다 해서 델타 X와 델타 MV죠. 그지? 위치의 불확정성과 운동량의 불확정성이지. 맞습니까? 자, 그랬습니다. 문제 풀게요. 자, 선지 2번. 복사선 파장에 따라서 뭐는 달라진다? 정확도 달라진다 했죠. 그리고 물체 건드려야 된다 했고. 넘어갈게요. 2번 가겠습니다. 가를 읽으면서 생긴 의문 중 나를 읽은 후에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찾습니다. 전자의 파동성은 자, 저는 아까 했죠. 정답은 5번 바로 나옵니다. 적절한 것이니까 저는 바로 선지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머릿속에서 답을 생각하고 찾는다 했죠. 답 5번 갑니다. 파장이 길고 짧음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주는가가 나학의 핵심 내용이었잖아요. 맞죠? 그리고 과학을에서는 분명히 수소원자 전자를 파악할 때 아까 제가 의문 생기는 부분이 있다 했죠. 그런 거였습니다. 자, 선지 1번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전자의 파동성은 미시세계에서 어떻게 실험적으로 입증되었는가? 전자가 파동성이 있다라고는 과학을에서는 얘기되었죠. 그지? 그런데 해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가속도는 뭐지, 이거는? 이상한 말 씹을고 있죠. 과학을에도 없는 거였지. 프랑크 상수가 달라진다라는 것도 과학을이 없었지. 그냥 프랑크 상수가 있다라고만 했잖아, 그냥. 솔직히 우리 예체능계라면 프랑크 상수가 뭐지? 모릅니다, 그죠? 프랑크 상수. 내 친구 중에 안상수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일상세계에서 보통 크기의 물체는 속도에 따라서 적정의 불확정성이 얼마나 커지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했습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과 다른 미연의 특성이니까 이것도 비교 대조 패턴 아닙니까? 기억은 뭐라 했습니까? 벌레고 이거는 전자입니다. 이거 야구공이란 얘기죠. 큰 놈이고 작은 놈입니다. 적절한 것입니다. 적절한 것이니까 뭐다? 뭐 얘기합니까? 어느 게 더 불확정, 어느 게 더 분명히 다 일단 물체니까 다 건드린 건 맞아요, 안 맞아요? 건드린 거 맞죠? 그지? 분명히 뭔가 차이는 있겠죠. 물리량의 변화는 있을 거 아닙니까? 고르야 됩니다. 엉뚱한 얘기들 다 제끼고요. 자, 이 말 좋죠? 4번이죠. 뭐에 묻습니까? 전자의 특징을 묻는 거죠. 벌레는 뭐 해도 절만합니까? 무시해도 된다 했잖아요. 변화는 있지만 무시해도 되고, 전자는 무시하기에는 힘들다 했죠. 특정의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그 다음 4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갑시다. 질량이 0.14kg인 야구공입니다. 초당 수십 미터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적절한 거 모릅니다. 야구공의 위치를 파장이 5 곱하기 3, 10의 마이너스 7승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측정한다고 하자. 이때 하이젠베르그 불확 원리에 의하면은 운동량의
불확정성. 자, 이게 델타 MV였죠. 이게 9.9 얼마고 속도의 불확정성은 이게 델타 X였죠. 됐습니까? 선생님, 나 이거 계산할 줄 모르는데 넘어가.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 무슨 문제 풀고 있다? 국어 문제입니다. 자, 봅시다. A, 맞아, 틀려. 야구공은, 자, 일단 무슨 성이 커요? 입자성이 크죠? 파장성이 크죠? 어느 게 크죠? 입자성이 크죠? 그렇다면 당연히 뭐다? 맞는 말이죠. 자, 이제, B에서는 중요한 게 이 말이지. 긴 파장을 이용했을 때의 특징이지. 긴 파장, 자, 봐라. 아까 기억나는 거. 짧은 파장이 측정에는 좋다 했잖아. 근데 짧은 파장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결국 불확정성이 높아진다 했지. 그렇다면 긴 파장성 불확정성은 낮아지겠지. 맞죠? 계산하지 마세요. 야구공 속도의 불확정성은, 이까지 슬래시 딱 하세요. 야구공 속도에도 뭐가 생겼다는 얘기입니까? 불확정성이 생겼다 했잖아. 빛이 뭐다, 당연히? 맞죠? 특정에 영향을 주었겠죠. 불확정성이 생겼다 했잖아. 아주 미미하지만 10-29선. 야구공에 대한 측정에서 이거 틀렸죠 아까? 뭐가 존재한다 했노? 최소값이라 했지. 따라서 A, B, C 정답이죠. 정답 4번입니다. 5번 문제 갑시다. A가 뭐죠? 드 브로이의 가설에 따르면 요거 밑줄 꺼졌죠. 뭐 찾아라 했습니까? 일단 문장 구조 동일한 걸 찾아라 했죠. 뭐뭐에 따르면 정답 4번.